먼저 우리는 세계 화폐 발행 방식을 이해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모든 화폐는 사회적 부채의 형태로 발행돼요. 모든 화폐는 중앙은행이 인쇄하고 그 후에 상업은행에 대출해요. 상업은행은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해주고 또는 중앙은행이 할인해주기도 해요. 할인이라는 건 쉽게 말해 단기 채권을 샀거나 채권을 구입하는 거예요. 이 모든 방식은 사실 빌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특성은 빌린 만큼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소비를 하면 그 돈은 원래 부채가 있던 기업으로 흘러가요. 기업은 다시 은행에 갚고 경제 구조는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중앙은행은 심장처럼 화폐는 혈액처럼 계속 순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의 장점은 기초화폐의 발행량이 실제로 사회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양과 맞물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해주는 것을 재대출이라고 하고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할인해주는 것을 재할인이라고 해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재할인만 할 수 있고 재대출은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연준의 진보적인 점이고요. 저는 다음에 미국을 예로 들어서 설명할게요. 연방준비법에 따르면 연방준비은행은 공개시장의 증권주로 채권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상업은행은 보유한 채권을 묶어서 채권으로 만들어 공개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업은행은 100만 달러 대출해주고 만기 시 105만 달러를 갚아야 한다면 그런데 상업은행은 그 만기 150만 달러 채권을 101만 달러에 팔 수 있어요. 즉시 1만 원의 차익을 얻는 거죠. 그럼 연방준비은행은 이 채권을 사는데 필요한 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연방준비법 제18장 제2조에 따르면 연방준비은행은 자산을 보유해야 하고 그 자산을 담보로 미 재무부의 시장 가치와 같은 금액의 화폐를 요청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연방준비은행은 원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자산을 담보로 미 재무부에 같은 금액의 돈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 연방준비은행의 첫 번째 자산은 주식인수 자금을 통해 온 것이에요. 주주는 상업은행이죠. 연방준비법에 따르면 연방준비은행은 화폐 발행 권한이 없고 그 권한은 오직 미 재무부에만 있어요. 연방준비은행은 재무부에 화폐 발행을 요청할 수 있지만 발행된 화폐는 연방준비은행의 부채로 기록돼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왜 연방준비은행의 부채로 기록되죠? 사실 간단해요. 이 화폐는 채권과 같은 거거든요. 그 진정한 가치는 그 뒤에 있는 담보물, 즉 연방준비은행의 자산에 의해 보장되는 거죠. 달러를 가진 사람은 표를 제시하면 바로 지급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이 이 자산을 담보로 재무부에 요청한 화폐로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구매하면 화폐가 발행되는 거죠. 사실은 원래 자산을 가지고 두 번째 자산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자산을 팔았던 사람, 즉 화폐의 소유자는 잠시 연방준비은행에 가서 첫 번째 자산을 교환하지 않죠. 사실상 연방준비은행의 첫 번째 자산은 연방준비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화폐를 가진 사람이 가진 자산이 되지만 두 번째 자산은 연방준비은행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연방준비은행이 첫 번째 자산을 두 번째 자산으로 교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은 이 두 번째 자산인 새로 구매한 채권을 다시 재무부에 담보로 요청하여 동등한 금액의 화폐를 발행하게 돼요. 이렇게 반복되죠? 연방준비은행의 자산과 부채 내역에서 자본은 마지막 자산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부채로 기록돼요. 연방준비은행은 부채를 확장하면서 자산을 늘리고 동시에 화폐 발행량도 늘리는 거죠. 이 과정은 과거 금본위 화폐 시대 민간 은행가들이 금권을 발행하는 방식과 비슷해요. 단지 이제 연방준비은행은 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채권 같은 자산을 사용하는 거죠. 다시 말해 기업이 대출을 신청할 때 등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듯 연방준비은행도 화폐를 발행할 때 등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잠금 장치가 전체 사회의 신용 규모를 엄격하게 제한하게 돼요. 이 두 가지 잠금 장치 덕분에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가 된 거죠. 기초화폐의 발행만으로는 사회 발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상업은행은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빌린 기초화폐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사회 내 상호부채를 증가시켜 부채 규모를 확장함으로써 사회 실물 경제 규모를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경제 발전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회사의 시가총액 증가로 자금 조달 능력 강화,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생산을 확장, 기업이 생산을 확장하면 고용이 증가하고 소득이 늘어나죠. 상업은행은 채권을 미 연방준비은행에 매각해요. 미 연방준비은행은 채권을 구매함으로써 기초화폐를 발행하고요. 사회 전체 기초화폐와 총 상품량이 동시에 증가해요.
주민들은 소비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기업은 소득을 얻어 부채를 상환하죠. 미 연방준비은행은 최종 채권자로서 화폐는 다시 연방준비은행으로 돌아가고 동시에 부채는 사라져요. 물론 미 연방준비은행은 경제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부채를 늘려가요. 이 전체 과정은 부채와 소비의 공생순환으로 볼 수 있죠. 부유의 내용이 바로 금융 시스템과 화폐 시스템이 협력하여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이에요. 만약 미국이 단순히 폐쇄적인 시스템이라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국제 무역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달러 패권이 생긴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달러 패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미국이 어떻게 양털을 닦는지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